월급에서 세금 꼬박꼬박 떼고 40 넘어 그것도 영끌에서 완전 내 것도 아니고 은행과 공동 소유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재산세, 종부세까지 뭔 세금이 그리도 많은지 주식해서 조금 벌었더니 거기서도 또 세금에 매긴다 하고 세금은 법만큼 내는 거라는데 번건 없고 맨날 털리는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 날과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예, 연말은 연말인가 봅니다. 예, 오늘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얼마 있으면 자동차세 고지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꾸준히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금은 법만큼 내니까 내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그렇죠. 내 지갑만 계속 털리나 이런 거 공감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연말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세금 문제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마법학교의 저자 윤나겸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2월 들어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때문에 심장이 뛴다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부세 부과 대상자, 네. 오늘 이제 종부세 마감이라고 저희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년 대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한데요. 올해 과세된 인원이 5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8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세도 많이 내지만 종부세도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40%가 인상될 거라는 말도 말씀 주신 부분처럼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나오겠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인데 100%가 되면 실제 체감도 그렇고 종부세가 40% 정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내년이 돼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실 종부세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4만 명. 네네. 이제 좀 더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 전세 사는 뭐 김대리, 부과장들 네네. 이분들 누구나 다 연말정산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매년 연말정산 절세 방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매년 헷갈립니다. 뭐 올해는 작년에 비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것도 있고 국세청에서 요즘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홈택스 볼수 들어가 있군요. 보시면 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본인이 얼마나 연말정산해서 세금이 나오는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름밖에 남지 않긴 했지만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뭐 혹시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축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불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름 남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12월 말일까지 불입한 분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보름 남았지만 이제 최대 900을 한 번에 넣는 게 부담인 거죠. 네, 그건 이제 그렇죠? 최대 한도이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한 5,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불입을 좀 하시면은 네.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 또 비상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조금 불입하시면 연말정산 할 때 조금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매년 연말에 맞다 하고 몰아서 맞아요. 넣게 되는데 차곡차곡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그렇죠. 거죠? 사실은 매달 불입하는 게 좋지만 또 이제 가끔 이제 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12월이니까 또 몰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일 은행 가야겠네요. 네. 요즘은 은행 안 가셔도 이제 계좌나 성금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지 않겠습니다. 저 궁금한 걸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 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증여세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돈은 사실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활비나 교육비나 병원비 이런 거는 부양의 의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 참 좋은데 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돈을 또 다 모으셨다가 자녀들이 뭐 집을 또 이사를 간다거나 뭔가를 한다고 하면 또 빼셔가지고 이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다 쓰시면 괜찮으세요. 그 돈으로 적금 들거나 주식 그렇죠, 투자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거죠?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기 아.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체를 하실 때는 거기다가 뭐 생활비, 용돈, 병원비, 공과금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를 하셔도 좋고 네. 명목을 다 써서. 네네. 그러면 나중에 증빙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증여가 아니고 네. 이제 용돈식으로 부양 때문에 드린 거다.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세요. 저희 애는 한 2, 300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으신데 막 목돈으로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막 네. 주시는 거. 네. 이런 거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액수도 액수지만 이걸 어디에다 쓰셨냐도 맞아요. 중요하다. 네,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 된다. 남기지 말고.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앞서 종부세 얘기했지만 이런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 상속까지 기다리기엔 내가 네.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일찌감치 증여를 하자니 자식들의 태도가 바뀌고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요즘은 좀 재산 있는 분들이 이거를 상속을 더 많이 하시나요? 증여를 더 많이 하시나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들 나도 많고 부모님도 많으신 분들은 증여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근데 조금 덜 많으신 분들은 네. 사실상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도 좋고 증여도 좋은데 상속이 사실은 공제 혜택도 많고 훨씬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증여는 이제 10년 동안 합산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도 많이 적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상속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오래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집이 한 채였는데 이 집이 갑자기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서 갑자기 막 몇십억이 되어버리면 아, 미리 증여할 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고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님이 필요한 거군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저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상속세로 네. 이제 마음을 돌려서 네, 네. 상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찾아보다 보면 아,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상속세가 높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상속세 체계 나온 게 80년대 막 그때부터 나온 게 아직도 공제라던 게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추가적으로 혜택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상속세 면제인 나라들도 있고 상속세 공제 한도가 높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고 있으시고 법에 발언된 게 이거를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들 신경을 안 쓰고 있으셔가지고 상속세가 조금 많이 높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세 내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좀 뒤로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복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요즘 서학개미 아, 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네네. 국장보다 난 미장에 투자한다 이런 분들 네. 많은데 이 미장에 투자해서 이익을 봤을 때 네. 요즘은 이것도 세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네네. 요거 좀 절세 요령이나 뭘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점이 있습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소액 조주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시는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빼고 나면 22% 세금을 내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손실난 주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손실난 주식이랑 이익난 주식을 통산을 하면 그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손절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손절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그런 방법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네. 혹시 내가 예전에 샀는데 만약에 지금 가치가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팔려고 했더니 또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분들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또 비과세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받으신 분이 1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안 내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년만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까지 매년 실현을 해도 비과세로 될까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가고요. 네. 그걸 초과하면 22% 세금이 나와요. 그렇군요. 22%.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은 뒤에 주식은 바로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느 기간 들고 있어야 되는 1년 건가요? 정도는 아, 그게 1년이군요. 네네,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 받고 나서. 네. 받고 나서 네네. 1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1년. 알겠습니다. 자, 누가 주셨나요? 아니 저는 줄게 많으신 이거 것 벌어야 돼요. 아니요, 벌어야 돼요. 저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고. 이런 손절을 조금 하시는 걸로. 조금이라 많이 그 잃기 손절의 때문에. 미학이 약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뭔가 현명하게 좀 털 거 털고 네, 오히려 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세금 안 낼 범위만큼만 조금만 털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자, 제가 아까 서울 전월세에 사는 네네. 김과장 김대리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좀 네. 패러디를 해본 건데 뭐 서울 대기업 다니는 50대 김 부장님 자가를 네. 가지신 분 얘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던 게 이분이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를 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대부분 은퇴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 상가를 살 때도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 네. 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절세 팁이 있으실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대출까지 받으시고 본인이 이제 퇴직금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의 4.6%는 기본적으로 추가 취득세라는 걸 내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네. 거기에다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쵸. 법무사 등기 비용도 막 내잖아요. 네. 그럼 생각보다 돈을 좀 많이 초기에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가가 잘 차가지고 임대 수익이 잘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대출도 적지 않게 받으세요. 보통 50%에서 70% 받으시니까. 저희가 아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네. 만약에 한 상가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뭐 임대 수익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사실 재산세랑 임대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세를 또 내시거든요. 그럼 그렇죠. 두 개 합치면 세금이 일단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한 5, 600만 나가요. 아. 거기다가 대출 받으니까 대출도 한 1,0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렇죠. 대출 이자가. 그러면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는 비용으로 떨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 날라가. 반 날라가요. 어. 그럼 실제 내가 얻는 거는 연에 1,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계산하면 네.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 나는 월세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 저거 다 뺐더니 네. 한 달에 15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 계산 잘해보고 사야겠네요. 네네.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세금은 사실은 많이 신경 안 쓰고 네. 내가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세해 전후로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자까지는 계산하는데 네. 그 두 개가 복병입니다. 이게 방금 뭐 그 상가에 투자하는 게 네. 이제 퇴직금 갖고도 하고 네네. 대출 받아도 여러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명예퇴직하는 분들 보면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그래도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주십사 싶은 게 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이것도 세금으로 또 네. 내가 일해서 번 내 퇴직금인데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네네.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직소득이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세율은 비슷하지만 근속연수를 빼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율이 적긴 한데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에 받는 걸 퇴직소득으로 계산을 하고 네. 요거를 나눠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걸 연금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일시에 받지 않고 이걸 연금 계좌에 넣으면 네. 10년 정도 나눠서 받으면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70%를 절감해주고요. 네네. 11년이면 이제 60%를 절감해줘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빼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나눠서 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분이 네네. 은퇴 후에 이제 네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내 집을 팔고 이걸로 좀 전세로 낮춰서 가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먹고 산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주식에 넣어서 배당금을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산은 그 재산에 보유되는 점수 때문에 네. 이제 세금도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나오는데 네. 은행에 예탁을 해서 이자 배등을 받으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익이 돼서 또 세금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고 또 건보료도 나오는데 네. 문제는 내가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자녀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소득이 갑자기 이자나 배당이 생기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럼 몇십만 원씩 또 안 내도 되는 그러네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시니까 네, 이게 네.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 이게 금융소득으로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얘가 바뀌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사실 비교를 한번 해보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세금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전문가께 계속 조언을 듣지 않는 이상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최근에 혹시 상대하셨던 고객 중에 와 이거 진짜 좋은 절세 사례다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연금저축, 그러니까 연금을 굉장히 많이 관리를 잘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국내 주식의 연금 계좌라든지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불입을 하실 때 뭐 ETF 이런 거 하시죠? 네. 그런데 불입을 하실 때 보통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세금이 안 나오는데 네. 국내에다가 하시면 원래도 안 내는 세금인데 나중에 이거를 받을 때 9.9%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되어 있는 거를 하시면은 세금을 좀 적게 내시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금융도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아니거든요. 네.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안 내실 수도 있고. 그건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하죠? 그래서 검색을 조금 더 해보시고, 검색을 해서. 네, 그러시면 좋아요. 보통 잘 모르세요. 그냥 비과세만 되어 있고, 맞아요. 내가 ETF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잘 맞아요. 찾아서 본인이 자기 걸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은행에 아니면 그 ETF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네네. 상품을 관리하는 회사에다 전화를 뭐 은행이면 은행, 뭐 네네. 증권사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국내 주식은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고요. 네. 해외 주식을 사고 싶으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계좌를 사세요. 그 연금 계좌나 IRP나 ISA나 이런 계좌 있잖아요. 네네. 세제 혜택 받는. 네. 거기서 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세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렵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윤나겸 세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정확히 1분 후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